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2강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질량별로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이번 23강에서는 약간 주제가 변경돼서 외계 행성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외계 행성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태양 이외의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외계 행성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주 공간에 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별들은 한 개든 여러 개든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외계 행성들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케플러 망원경이 관측을 한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외계 행성계를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MT넷에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은 페가수스 자리 51번을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의 상상도입니다.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외계 행성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이게 별이 아니죠.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외계 행성을 우리가 직접 관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의 존재를 찾고 있어요. 자, 어떠한 방법들이 있냐면, 자, 식현상, 시선 속도 변화, 미세 중력 렌즈,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탐사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최초의 외계 행성은요, 1992년에 발견이 됐고요. 1995년에 발견된 게 지금 이제 그림으로 상상도로 그려놓은 페가수스 자리 51번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이고요. 지금 가장 가깝다라고 알려진 외계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프록시마 B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현상, 시선속도 변화, 미세 중력 렌즈 등의 방법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식현상입니다. 자, 식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별을 관측을 해요. 그런데 중심별을 놓고 공전을 하고 있는 외계 행성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외계 행성이 중심별과 나 사이에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중심별의 일부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가려진 면적만큼 비례해서 결국에는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식현상이라고 하고, 식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분석을 해서 외계 행성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식현상이 일어난다고 무조건 외계 행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쌍성계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서 이게 외계 행성을 통한 것이다 라는 것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문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할 거는 외계 행성이 존재했을 때 식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탐사를 하고 어떻게 외계 행성을 찾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이 분석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요거는 필요한 얘기긴 한데 조금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식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탐사를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덧붙여서 알 수 있는 게 추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 분석은요. 밝기 변화는 사실 측광을 하는 거죠.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라면 대기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분광 관측을 해야 됩니다. 빛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중심별로부터 빛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빛이 외계 행성의 대기를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면 대기 성분에 의해서 선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분광 관측을 하면 그 선을 분석을 해서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구나,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뒤에 겁니다. 자, 외계 행성의 밀도와 반지름이 클수록 중심별의 밝기 변화 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반지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첫 번째 반지름. 자, 반지름이 크다는 거는 왜 밝기 변화가 커져요? 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지름이 크다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별이 더 많이 가려졌으니까 빛이
더 적게 관측자에게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밝기가 훨씬 더 크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편차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밀도. 이 밀도는 언뜻 생각하면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밀도를 어디까지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 태양계로 치게 되면 암석형 행성이 있고 가스형 행성이 있죠. 다른 말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있어요. 자, 이 두 행성을 비교해보면 암석형 행성은 말 그대로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밀도가 크고요. 가스형 행성은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자는 거예요. 자, 암석형 행성은 어떠냐면 고체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릴 때 그 면적에 해당되는 그 뒷부분에 있는 중심별에서 오는 빛은 사실상 거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중력적으로 휘는 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가스형 행성은요. 행성이 가렸어요. 그런데 가려진 그 뒷부분에서의 빛의 일부가 행성을 통과해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제로에 가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경우, 즉 암석형 행성인 경우에는 훨씬 더 별빛 차단을 잘하기 때문에 밝기 변화 편차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밝기가 변하고 있죠. T1, T2, T3, T4가 나와 있어요. T1은 밝기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T2는 감소하다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예요. T3는 최저점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 다시 밝기가 밝아지기 시작하기 직전. T4는요, 원래 밝기로 돌아온 그 직전입니다. 그 직후입니다. 자, 위치를 보면 이 외계행성이 지나갈 때 딱 중심별과 만나게 되는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외계행성이 중심별을 조금씩 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밝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T1은 다른 말로 하면 시선 방향상에서 외계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직전이에요. T2는요. 외계행성 전체가 중심별을 가린 거죠. 그리고 T3는 T2부터 T3까지는 일정하게 외계행성이 자기 그 크기만큼 중심별을 계속 가렸던 거고요. T4로 넘어가게 돼서는 이제 가린 면적이 0이 되기 시작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때 외계행성의 반지름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이 R은 V 곱하기 T2 빼기 T1이죠. 자, 무슨 소리예요? V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R은 반지름이고 이 R은 지름이에요. 자,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을 보면요. 반지름과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더했으니까 지름의 크기가 되겠죠? 행성의 반지름이 갑자기 변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이 R이 되는 거고요. 이때 시간차가 T2 빼기 T1이죠. 그때 공전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외계행성의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야 외계행성들이 다 타원 궤도로 돌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외계행성을 찾을 때 고등학교의 과정 안에서는 이때 외계행성은 다 원궤도를 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차는 T2에서 T1 뺀 것과 T4에서 T3 뺀 것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주어진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행성의 공전 속도는요. V는 P분의 2파이 R이 주어집니다. 이때 R 대신에 A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V를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R은 P분의 2파이 A T2 빼기 T1이 되겠죠. 그러니까 2가 약분이 되면요.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T2 빼기 T1이나 T4 빼기 T3의 값이 같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변형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관측을 해보면 이렇게 밝기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T2와 T1의 시점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차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P, 주기잖아요, 주기. 주기는 관측을 해보면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관측 대상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심별의 광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가끔 오해를 하거든요. 순간 착각을 해요. 우리는 외계행성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둡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외계 행성을 직접 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다 간접적인 관측, 즉 그래서 이 경우는 중심별의 광도를 관측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항상 관측이 되는 게 아니죠. 언제 가능해요? 이 행성이 중심별과 식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범위 이내예요. 이 범위가 어디죠? 시선 방향과 거의 날아나올 때, 즉 시선 방향하고 평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색깔로 해볼까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별이 있는데 우리가 별 굉장히 작죠? 그리고 행성은 점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행성은 이렇게 해갖고 공전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시선 방향에서 보게 되면 시선 방향 이렇게 보게 되죠? 행성이 이 앞으로 오게 되면요. 중심 항성을 가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그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가 삐딱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다. 이 정도다. 이 정도.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별들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경우를 볼 때도 당연히 직선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배경으로 가게 되면은 별을 가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많이 기울어지면요. 이게 행성이 아무리 공전을 하더라도 식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기울어지면 안 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별이 크지만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점광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점의 위치를 벗어날 만큼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해야지만 이 식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식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중심별의 광도 변화가 작게 나타나면 이걸 관측이 안 돼요. 실제로 이 식현상은요. 얼마나 작게 변하냐면요. 원래 밝기에 대해서 100분의 1배에서 10,000분의 1배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관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식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참고용으로 그린 건데 식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외계 행성에 의해서. 그러면 밝기가 1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여기 세로축에는 값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형태는 비슷합니다.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그런데 그 폭은 다르고요. 당연히 주기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시선 속도예요. 시선 속도. 이 시선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됩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볼 텐데 시선 속도를 알려면 일단 도플러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일정한 파장의 파동을 방출하는 물체와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 이때 진동수가 변하는 겁니다. 진동수가 변하니까 결국 파장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거리가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요.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1번의 경우에는요. 관측자가 볼 때 이 중심별은 어떻게 움직여요? 자, 중심별이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림상에서 위쪽이죠? 그러니까 시선 방향 속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측될 파장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2번의 위치로 가게 되면요. 공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관측자 입장에서 볼 때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적색 편의가 발생해요. 자, 3번은 1번과 똑같고요. 4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지금 공전하는 거 가정했으니까 별이 가까운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색 편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왜 확인을 하냐면 우리가 시선 속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외계 행성계를 찾을 때도 우리는 행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별을 봅니다. 행성은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중심별을 보기 때문에 중심별의 위치에 따라서 중심별 관측 데이터에 적색 편이냐 청색 편이냐를 우리가 관측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볼게요. 시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광속에다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로 구합니다. 이 델타 람다는 어떻게 해요?
람다 빼기 람다 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람다는 관측한 파장, 람다 제로는 실제 이론적으로 가져야 될 파장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파장이 짧아지면요. 람다가 람다 제로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델타 람다가 음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선 속도도 똑같이 음수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시선 속도도 양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요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니까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요. 지구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T1에서는 지금 편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죠. 자, T2에서는 청색 편의가 발생을 했어요. 그 말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별이 가까워지려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T2의 위치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없어도 T1, T2, T3, T4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이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궤도에서의 위치를. 그 다음에 T4는요. 적색 이동을 했으니까 멀어지는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T4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궤도는 한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 반시계의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요. T3는 T2와 T4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T3, T1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T1일 때는 시선 속도가 0이에요. 그렇죠? T2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멀어지고 있나요? 어때요?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음수로 나왔어요. T4가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게 있어요. 잘 놓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중심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별을 보기 때문에 외계 행성의 위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외계 행성의 위치는 어떻게 찾느냐? 실제로 이 개는요, 중심별과 외계 행성이 중심별은 가만히 있고 외계 행성만 공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개가 똑같은데요.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으면 두 물체의 질량 중심점을 기준으로 서로 공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하고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질량 중심점이 있고요. 거기를 기준으로 별도 공전하고요. 행성도 공전을 합니다. 다만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다른 행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질량 중심점이 사실상 별의 내부, 즉 태양의 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안 움직이는 거가 거의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외계 행성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중심별이 공전하는 게 관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외계 행성의 질량이 굉장히 크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별이 공전을 할 때 외계 행성과 더불어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1의 위치가 여기 태양이 있다면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계 행성은 반대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1의 위치 외계 행성 여기 있어요. T2일 때도요. T2일 때 지금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T2일 때는 위에 가 있어야 되죠. 외계 행성이. 자, 이런 식으로 T1부터 T4까지의 위치를 또 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질량이 클수록,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스펙트럼과 시선 속도 변화의 편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거 무슨 소리냐? 자, 질량이 크면요. 질량이 크면 공통 질량의 중심의 위치가 중심별에서 더 멀어집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질량 중심이 별 내부에 있으면요. 별이 거의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질량 중심이 밖에 있고요. 별 외부에. 그 다음에 별과 멀어질수록 중심별이 뚜렷하게 공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결국에는 훨씬 더 시선 속도 변화의 편차도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관측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네, 외계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심별을 관측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관측이 안 돼요. 자,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있어요.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단면으로 그리면 여기가 단면이고요. 이 방향으로 그림상에서 화면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죠. 이게 수직 방향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시선 방향 속도 성분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 속도를 이용했거든 전혀
관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를 관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값의 변화가 작으면요, 마찬가지로 제대로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식현상과 비교를 해보면요, 공정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사실상 거의 나란해야지만 관측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시선 속도를 관측을 할 때는 거의 수직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 도까지 된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완벽하게 거의 일치할 정도로 나란히 있지 않더라도 뭐 대략 얘기해도 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도 얘는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선 속도 변화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를 잠깐 볼게요. 세 번째 거는 미세 중력 렌즈예요. 자, 미세 중력 렌즈는 외계 행성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인데, 우선 이걸 보기 전에 일반적인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 중력 렌즈라는 건 뭐냐면 두 천체가 시선 방향에 나란하게 있어요. 멀리 있는 어떤 천체가 있고 배경별이고요. 그 중간에 어떤 중력이 굉장히 큰 천체가 있다라고 하면 가까운 천체의 중력 때문에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빛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은 직선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가다가 계속 직선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간이 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꺾여져 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서 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눈은 이게 공간이 휘어지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빛이 굴절돼서 오는 거를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이렇게 거꾸로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꺾여져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갑자기 두 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력 렌즈에 의하면요, 멀리 있는 어떤 배경별, 어떤 천체의 이미지가 갑자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왼쪽 위에 보면 별이 4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가 4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은하예요. 멀리 있는 은하인데. 그래서 이게 4개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다라는 거고요.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 약간 동그랗게 뭔가 하얗게 말려 있죠. 이건 뭐냐면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날 때 특정한 위치에서는 명확하게 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감고 있는 원처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여기 참고로 보세요.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점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이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뭔가 순간적으로 감싸면서 원처럼 뭔가 링처럼 보이게 되는 시점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세 중력 렌즈를 좀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체의 중력장에 의해 배경 천체의 빛이 굴절되어 짧은 시간 동안 밝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관측하는 거죠. 이 밝기가 왜 증가하냐면요, 원래는 배경별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빛만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죠. 하나의 경로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별이 있어서 중력적으로 휘어지면요, 얘가 원래는 어떻게 가요? 이쪽으로 가야 될 빛인데 일로 가지 않고 나한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원래 빛이 경로가 하나만 나한테 와야 되는데 두 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밝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에 의한 중력 렌징이 발생을 하면요, 여기 그래프처럼 배경별의 밝기가 점차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건 미세 중력 렌즈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외계 행성을 갖고 있는 중심별이에요. 그래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오게 되면은 중심별에 의한 중력 렌징이 생겨서 이렇게 밝기가 커져요. 근데 행성에 의해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행성에 의한 중력 렌징이 아주 미세하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미세합니다. 정말로 웬만한 기술 없으면 관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한데 이제는 이거를 관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측 대상은요, 외계 행성계의 중심별보다 거리가 멀고 같은 시선 방향에 있는 천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로 특정한 순간에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 때나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거는 내가 찾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우연히 찾게 되는, 그 정도로 확률이 낮은 게 바로 미세 중력 렌즈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성의 중력장이 배경 별빛의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있을 때, 즉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거 보시면 미세 중력 렌즈를 잠깐 보시면
각거리 범위가 2AU밖에 안 돼요. 별의 중력장에 의해 시선 방향에서 빛이 굴절될 수 있는 각거리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배경별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같은 시점인데 지구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KMT넷과 반면에 우주 공간에 있는 스피처망원경에서 동일한 시점에 관측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KM넷에서 본 게 노란색이고요. 다음에 스피처망원경에서 본 게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금 KMT넷에서 봤던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게 생기겠죠? 자, 이유는 중력 렌징, 별에 의한 중력 렌징이죠.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죄송합니다. 별에 의한 중력 렌징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이 별에 의한 중력 렌징 말고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미세한 중력 렌징이 보이죠. 이게 행성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이고요. 이걸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밝기가 변하는 것을 이용해 외계 행성계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동일한 시점에서 KMT넷 자료엔 이게 나오는데 스피처 망원경에서는 보는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에 의한 중력 렌징 현상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직접 촬영하는 건데 직접 촬영은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할 수 있느냐? 나와라. 직접 이렇게 별이 가려졌을 때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직접 촬영이고요. 직접 촬영은요, 기본적으로 중심별의 밝기가 외계 행성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중심별을 가려야지만 행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데 중심별이 이렇게 가려질 때만 직접 촬영이 사실상 가능한 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분간 관측을 이용해서 대기 성분도 알 수 있다.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사 방법을 모두 얘기했어요. 특징을 잠깐 점검을 해볼게요. 식현상은 어떻게 해요? 공정 궤도면이 식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즉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된다. 사실상 나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삐뚤어진 것만 가능해요.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냥 편하게 거의 나란한 것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시선 속도는요. 수직이 아닌 경우에만 관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직에 가까우면 관측을 하기가 힘들죠. 시선 속도 방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45도 기울어진 경우도 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식현상보다는 훨씬 더 공정궤도 기울어진 어떤 범위 내에서는 훨씬 더 넓은 범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미세 중력 렌즈는요. 정말로 우연입니다. 우연.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시야 탐색 시스템을 갖춰서 그래도 언제쯤이면 이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걸 예측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촬영은 언제 가능하다? 네. 별빛을 가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는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야지만 가능해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면요. 직접 촬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탐사 초기에는요. 보시면 질량이 큰 행성이 주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질량이 크죠. 목성 질량만 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지구와 비슷하거나 질량이 작은 행성도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점점점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고요. 공전 주기도 짧아요. 그리고 목성 정도 질량을 가진 행성이 대단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죠? 제가 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녀석이고요.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아도 암석 행성보다는 크기가 매우 큰 기차형 행성이 더 많이 발견이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면 케플러 망원경 발사 이후에는요. 지구와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은 행성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전에는 지구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것들 위주로만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케플러 망원경이 발사한 이후로는요.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 파란색, 뭐 보라색, 갈색으로 점을 막 찍어놨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 식현상이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식현상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중심별의 밝기 변화 관측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외계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크면요, 별의 밝기 변화 주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을 생각을 해보면 목성에 의한 태양의 식현상을 만약에 관측하겠다. 그러면 목성의 주기인 11.8년마다 태양의 밝기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11.8년 동안 계속 관측을 해야지만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크거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중심별의 밝기 변화 관측이 쉽다. 그 다음에 시선 속도는요.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야 돼요.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커야 됩니다. 자, 왜죠? 자, 질량과 공전 주기가 만약에 같은 경우에 공전궤도 반지름만 다르다 그러면 얘가 크다. 그러면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전궤도 반지름하고 공전 주기가 같다고 하면요. 질량이 클수록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속도 변화가 쉽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주기가 짧을수록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다양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